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치매 유발 유전인자를 찾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은 5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외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슈퍼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또 슈퍼박테리아의 내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다중 타깃 항생제와 식품 수준의 조합 항생제 등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대미 압박 카드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 자원인지 과학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 질환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음주나 간염으로 인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져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오늘 내몸보고서에서는 간경변으로부터 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석탄과 원전 비중은 줄이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됐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는 2040년까지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감축을 통해 에너지 혼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산업과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체계를 합리화해 오는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치매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외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표준 뇌 지도를 완성한 치매 국책 연구단입니다. 미국이 치매 유발 유전 인자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인 유전체 해독 작업에 나섭니다. 연구단에서 이미 확보한 4천여 명의 유전체가 활용됩니다. And it's very clear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disease in Koreans, you have to study Koreans, not just study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미국 국립보건원은 치매 공동 연구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50만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실행되는 질병 유전체 게놈 분석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이 주요 질병에 관련돼서 전장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주 미세한 유전적 변화도 다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 국책 연구단이 확보한 60살 이상의 생체의료 빅데이터는 만여 명. 한국인 치매 유전체 게놈 분석 사업은 환자에 따라 치매 유발 유전적 요인을 세분화해서 맞춤 의료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부 김건태 교수팀은 물에 녹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전기와 수소를 얻는 수계 금속 이산화탄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 그 물은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전자들이 이동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다른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때 수소도 생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빠르고 값싸게 줄이면서 수소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상용화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앙케반테 케미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건태 울산과기원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의 향후 적용 분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CO2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로 뭐 SK케미칼이라든가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울산에 한 1년에 800만 톤 정도 CO2를 가지고 있어요. 뭐 롯데케미칼 400만 톤, 제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00만 톤을 1년에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례로 남동발전은 작년에 CO2 그 탄소세로 6천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을 CO2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대로 그냥 써서 수소한 전기를 만들었을 생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세계보건 10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이후 슈퍼박테리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슈퍼박테리아 가운데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병원군입니다. 대표적 병원성 감염균으로 폴리믹신이라는 항생제가 특효약입니다. 하지만 폴리믹신은 신경과 신장의 독성을 일으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최후의 항생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폴리믹신과 네트롭신이라는 물질을 혼합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슈퍼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했습니다. 폴리믹신과 첨가제가 같이 사용된다고 하면 폴리믹신의 농도를 높이고 독성은 최소화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퇴치를 위한 슈퍼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의 내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차단하는 다중 타겟 항생제 개발이 최종 목표입니다. 슈퍼박테리아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생제는 물론 식품 수준의 조합 항생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동원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긴급 항생제 조합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는 2050년 전 세계 사망자가 10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망자가 연간 3,600명으로 보고되는 슈퍼박테리아. 국내 산학연과는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 교류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슈퍼박테리아 완전 정복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유전자의 복제를 돕는 단백질이 임무 수행 이후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유전자 복제를 돕는 단백질 pcNA가 특정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분리되는 핵심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pcNA는 유전자를 고리 모양으로 감싼 후 복제 관련 단백질을 불러 모아 유전자 복제를 돕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복제가 끝난 후 특정 단백질 복합체가 pcNA의 고리를 열어 유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알아내고 이와 관련된 단백질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pcNA가 분리되지 않으면 염색체에 돌연 변이가 생긴다며 이번 연구가 유전적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우리가 뭐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뭐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는 이른바 네. 번아웃 상태가 되면서 예. 오히려 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혹시 뭐 두 분 앵커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늦게 마친 일이 반복됐을 때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저희는 이 일이 방송이기 때문에 내색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최근에 입병 나는 걸 보니까 힘들긴 한가 봐요. 예. 네. 네, 뭐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저도 그렇고요. 이런 예. 증상을 겪을 텐데 맞아요. 최근에 이 한 취업 포털이 이 직장인 49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95.1%가 이런 번아웃 증후군 증상을 겪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흔한 증상 같지만 네. 사실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건데요. 예. 저희가 뭐 보도로도 전해드렸죠.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정식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은 아니지만 네.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뭐 질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좀 뗄 수 없는 증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원래는 예.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1974년에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상담사들을 위해서 이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어. 이 약물 중독자를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이 대상의 어떤 변화를 관찰을 하다가 느끼는 이런 일종의 무기력증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증상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단순한 일에서 오는 피로감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보시면은 이 자가진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서울대병원 전문의가 제시한 이 목록을 한번 기준으로 볼까 하는데요. 예.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도요. 같이 네. 해보죠. 먼저 이 보시면 일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또 뭐 어. 일을 마칠 때 완전히 지쳤다 이렇게 느낀다. 네.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뭐 예. 일하면서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이 난다. 또 이 일을 하는데 업무에 관심이 줄었다. 네. 예. 그리고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또 나의 직무 기여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냉소적인 아, 태도를 네. 보이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렇게 폭식이나 음주와 같이 이런 쾌락을 즐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또 이 짜증과 불안이 늘고 여유가 없다. 이게 모두 어. 10개인데요. 여기서 한 3개 이상 해당하면 3개 이상이요. 네, 번아웃 오.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아. 합니다. 네.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좀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네. 체크를 해봤더니 예. 5개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네. 저도 5개예요. 5개예요. 아, 예. 그런가요? 아마 뭐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3개는 훌쩍 넘을 것 많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저는 사실 5개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수준 심각한 아닌가요? 수준이 아닌가 이 걱정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많이 체크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심리적인 요인이 뭔가 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럼 이 번아웃 증후군은 무기력함 말고도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이렇게 기력이 없고 쇠약해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고요. 예.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만성두통이나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고요. 예. 이 번아웃 증후군의 문제가 단순히 뭐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가 실제로 과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건망증이 생긴다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심하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나만 3개 이상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번아웃 증후군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직장 밖에서 일과 분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무 외의 시간에는 일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휴식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려면 일 말고도 다른 관심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재충전 방식을 찾는 게 이 번아웃 증후군 극복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쉽죠. 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유로움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너무 일을 하면서 힘들다, 지친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고민을 좀 털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좀 털어놓으면 해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가까운 친구라든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해결할 수 없다 싶으면 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잘 맞추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히토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네. 한창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 히토류가 중국과 미국의 외교 분쟁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 히토류가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네. 소식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매우 희귀한 광물이다 이런 뜻에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토류라는 이름 자체가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 우리가 학창 시절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를 예. 보시면 뭐 네. 수소는 H, 칼슘은 CA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요. 예. 그 주기율표에 있는 17개의 원소가 이 히토류에 포함이 됩니다. 17가지가 되군요. 네, 이 몇 가지 이름을 좀 예. 예를 들자면 뭐 이트륨,
디스프로슘, 네오디움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흔히 들어보기는 힘든 그러네요. 그런 그렇죠. 종류들이죠.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는 건데 네. 자,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구하기가 좀 힘든 좀 광물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매장량 자체는 히토류가 이 지구상에 좀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고르게 퍼져 있어서 아주 여러 곳에 걸쳐서 조금씩 매장이 돼 있다는 건데요. 네. 한 곳에서 충분한 양을 얻기가 힘들고요. 또 네. 있다고 해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농축된 어떤 광물의 형태가 아니라 네. 이걸 다시 추출해서 써야 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순수한 금속 형태의 시료를 얻으려면 이 엄청난 양의 광석을 채굴을 해서 갈아서 정제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이 히토류는 좀 희소성이 큰 원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긴장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대체 히토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원이길래 그런 걸까요? 이 한마디로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필수죠. 일정량을 그렇죠. 꾸준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히토류도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 첨단 산업에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대표적으로 뭐 부품이라던가 뭐 디스플레이에 히토류가 들어가 있고요. 또 TV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LCD, LED에도 이 히토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뭐 카메라 렌즈라든가 형광등, 뭐 어떤 수술용품 이런 종류에도 원료로서 아주 적은 양의 히토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적은 양이지만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히토류가 쓰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히토류가 일단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네. 이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딜 만큼 내구성이 아주 강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전자기기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적은 양만 써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 히토류의 하나인 네오디뮴을 이 자석에 넣으면 자력이 10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자석 크기를 10배 이상 줄여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또 요즘에 우리가 광섬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광섬유에 히토류를 조금만 넣으면 빛 손실률이 1%까지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활용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만 써도 되기 때문에 네.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지니까 당연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미래 기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라던가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 첨단 기계들이 갈수록 크기가 작고 또 가벼워지고 얇아지는 네.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히토류가 있다면 뭐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히토류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이라는 이 고래 싸움에 좀 네.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을 받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 사업으로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2년 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출범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16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사시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드림 팀을 운영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찾아가 상담과 퇴원 지원을 하게 되고 주간 재활 서비스를 주 5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지역에서 방임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지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게 되며 우수한 사례는 공유해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사회보장 정책을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업 문제가 꼽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복지 패널 4,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문제와 갈등 대처 방법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48%가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을 지목했고 부채나 카드빚 등 경제적 어려움이 21%, 취업과 실업이 10%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가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3%에 달해 일반 가구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대답 역시 저소득 가구는 24%로 일반 가구 19%보다 많았습니다.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팀은 사망한 치매 환자 53명의 뇌조직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뇌조직을 비교한 결과 치매 환자의 96%가 뇌조직에 치주염 박테리아의 DNA를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주염 박테리아가 뇌로 들어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 인지 기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주염 박테리아가 단독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발생을 조장하고 치매의 진행을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매 위험을 낮추려면 몸속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한림대병원 공동연구팀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만여 명을 평균 8.4년 관찰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 변동성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2.82%에서 치매가 발생했는데 총 콜레스테롤 변동성이 가장 큰 상위 25% 그룹은 변동성이 가장 낮은 하위 25%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변동성이 크면 뇌 혈류가 감소하는 영향 등으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비흡연 폐암 환자의 암 치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차병원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폐선암을 진단받은 비흡연 환자 400여 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41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라돈 노출이 높을수록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라돈 노출 수치가 1세제곱미터에 48베크렐을 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돌연변이 개수가 염기 100만 개당 2.34개 많았습니다. 또 라돈 노출 수치가 높은 그룹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확대와 축소, 폐지까지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무더위가 덮친 지난해, 가정용 전기 사용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서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49,000원으로 12월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전기 사용 증가로 지난해 여름 국민 40%가 기본요금의 3배에 달하는 누진세 폭탄을 맞자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하절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100%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지금처럼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법입니다. 1,600만 가구에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누진제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다음은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여 평균 할인 금액은 17,000원으로 가장 크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4,300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편 TF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전의 개편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 경영 문제는 누진제 개편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간은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하고 체내 독소를 분해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이상질환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간경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정장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이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 간경변이다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경변이란 간세포에 손상을 주는 바이러스, 음주, 비만, 약물 등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으로 간 조직의 섬유화가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결절들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예.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정상적인 간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간경변증은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대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섬유화가 진행된 간 조직은 정상적인 간 조직으로 재생될 수 없기 때문에 간경변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네, 간경변이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병증 유무에 대한 건데요. 이제 토혈이나 복수, 간성대증 등과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것을 대상성 간경변이라고 일컫고 합병증이 있는 것을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르는 이유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면서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성 간경변 환자들 중 연 5에서 7%의 비율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의 가장 많은 원인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약 8에서 20% 정도의 환자가 5년 내에 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군들이 연 3에서 5%의 비율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합니다. 자, B형 간염은 사실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간경변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만성 B형 간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경변의 원인 중 약 70% 정도가 만성 B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지방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적은 비율이지만 손상된 면역계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과 체내 구리가 침착되는 윌슨병과 같은 유전 질환도 간경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시작한 영유아 대상 국가 예방 접종 사업과 2002년부터 시작한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을 통해 만성 B형 간염 환자 수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B형 간염이 간경변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경변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간경변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고 오히려 치료가 불가하다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C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의 경우는 드물지만 섬유화 진행된 이제 간 조직이 호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의 환자의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간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서 간경변이 되더라도 초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성 간 질환자는 이제 금주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데다가
본인 스스로 이제 술을 끊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예. 대다수 몸이 망가져서 술을 더 마시지 못할 상태이거나 간은 네. 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복수나 황달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술을 뭐 입에 대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는 간세포 내에 지방이 침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로 인한 비만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 수는 2014년 25,382명에서 2016년 36,305명, 2018년 8,5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2년 사이에 2배가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럼 이 간경변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간경변의 증상은 간경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초기의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의 소화 관련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간경변이 진행되게 되면 눈과 피부에 황달이 생기고 피부에 거미 모양의 혈관종이나 손바닥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짐에 따라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여성형 유방이 발생하고 고환이 작아질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 경변에 의한 합병증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자, 앞서 합병증이 있는 비대장성 간경변의 경우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경변으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이 나타나고 이런 합병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이제 합병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복수, 부종, 그리고 토혈이나 그 간성 뇌증이 대표적인 합병증들인데요. 간은 체내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알부민은 혈관 내에 체액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데 간경변이 진행되면서 알부민이 부족해지고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혈관 내의 체액이 복강으로 빠져나와 복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복수가 생성되게 되면 평소와 달리 복부에 팽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양이 많아지면서 호흡곤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간 문맥의 혈행이 간 경변이 진행됨으로 인해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장기들이 존재하는 정맥들이 확장됩니다. 이를 정맥류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식도정맥류, 위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런 확장된 혈관 중 약해진 부분에서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혈 및 흡변 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에 생성된 대사물질들을 해독하지 못해 발생하는 간성뇌증인데요. 간성뇌증은 체내 암모니아가 축적되어 뇌의 작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말기에는 의식 저하 정도에 따라 착란과 혼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전체 간암 환자의 약 한 80% 정도가 간경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즉, 간경변 자체가 간암의 위험 인자인 거죠. 간경변 환자에서 5년 내에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0에서 30% 정도로 매우 높고 매년 간경변 환자의 2에서 5% 정도가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에 의한 통증이나 황달 등의 증상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경변 환자들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경변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경변 자체는 이미 굳어져 버렸고 이러한 굳어진 간들은 정상적인 간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고 C형 간염의 경우 문신이나 피어싱, 수혈 등으로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술을 받을 때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거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금주를 하고 이런 질환이 없더라도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들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간이 좀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간염으로 붓기 시작한 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재생할 수 없다고 하니까 술을 삼가고요. 또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정장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심히 봐야 하는 항목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처럼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좋지 못한데요. 네,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면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면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등을 선택하고 등푸른 생선과 잡곡밥을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중성지방을 태우는 적절한 운동과 금연은 필수겠죠. 네, 다가오는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